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피격 사건 이후 대선 승부가 결정났다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한 데 이어 그의 고령 논란을 메울 수 있는 39세의 젊은 부통령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공화당 측과 달리 민주당은 침묵을 유지하는 분위기고요. 민주, 공화 양측 모두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분열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격동에 휩싸인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독특한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브라질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 브라질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탕수수와 자동차,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조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JD 벤슨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는 JD 벤슨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초선인 벤슨 의원은 올해 39살로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입니다. 한때 반 트럼프였던 그는 2018년부터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고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친구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도파 인물 대신 강경 보수파인 벤슨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지난 13일 피격 사건 이후에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국가 기밀 유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 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길 사건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과정이 부적절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에 이어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2차 평화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월 평화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2차 평화회의는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스위스에서 83개 국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열었습니다만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불참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 회원국이거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국가가 공동선언에 서명하지 않아서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15일 치러진 시리아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네 번째 총선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치러졌습니다. 정부군이 통제하는 지역의 8,151개 투표소에서 15일 오전 7시 일기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총선에는 250석의 의회 의석을 놓고 정부가 승인한 1,51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도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 바티당을 비롯한 여권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알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권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스위스 제네바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안보 동맹체인 나토가 유엔 산하기구들이 몰려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15일 날 나토와 협정을 체결하고 제네바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제반 협력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작년부터 여러 분야에서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젊고 강력한 보수의 등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제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오하이오주 상원 제이디 벤슨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15일 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지금 열리고 있고요. 네.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제이디 벤슨을 부통령 후보로 발탁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6년 20년에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세 번째로 공화당 대선 후보에 올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나이 차이가 네. 꽤 나게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예, 젊다는 이유만으로 뽑지는 않았을 테고 그렇죠.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뒀을까요? 네, 1984년생 오하이오주에 태어났고요. 네. 1952년 이래 가장 나이가 어린 부통령 후보 이렇게 이제 기록을 갖게 된 건데 네.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에 태어나서 불우한 가정 환경을 딛고 변호사, 벤처캐피탈 오. 기업인을 거쳐서 연방 상원 의원까지 올라간 정말 네. 흑수저의 성공 스토리. 우리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플라스틱 스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좀 전에 들어서 전당대회 할 때 어떤 사람이 네, 나와가지고 우리는 흑수저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플라스틱 스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푼. 그래서 그래서 흑수저 플라스틱 스푼을 말하는구나 알게 됐고요. 네. 이 굉장히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는데 이걸 책으로 썼습니다. 힐빌리 노래 이걸 써가지고 원래 그때 좀 유명해졌고 예.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한때는 반 트럼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트럼프 지도 돌아섰고 불법 이민 금지, 기후위기 평가 절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책 견해를 완전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친 트럼프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 제가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치 성향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뽑은 면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자 계층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거다라는 계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렇죠. 벤슨을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네, 뽑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아바타, 트럼프의 복제인간 너무 똑같다. 네네 예. 네, 그렇게 이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벤슨 의원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좀 더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살 예, 그리고 고령이죠, 사실. 벤슨은 트럼프 전 39살 이렇게 네. 40살 차이가 나긴 하는데 또 한 사람은 젊고 한 사람은 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서부 주요 접전 지역에서 노동자 계층에게 좀 유리하게 호소할 수 있는 젊은 파트너를 선택한 것 같다라고 풀이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잠재적인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가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한때 민주당 기반이었던 노동계층에게 어필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에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총탄을 피하니 돈다발이 쏟아진다라고 정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에 네. 지금 소위 말하는 미국의 대기업,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돈도 같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일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사실 이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 뭔가 일을 시킬 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나는 네. 양쪽에다 뭔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고요. 미국에서 이처럼 강력한 후보가 있었던 것은 루즈벨트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 피싱스퀘어 회장도 자신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와 약간 불화를 겪었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그가 무사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도 애도를 표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아마존의 CEO, 그리고 애플의 CEO 팀 쿡, 그리고 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 뭐 이런 내노라는 CEO들이 다들 네. 이번 사건을 규탄하면서 트럼프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뭐 네,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 밤에 밀워키 시내에서 한 호텔에서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들과 저녁 식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네. 그러니까 전당대 하기 전에 귀에 관통상까지 있었는데 이걸 네.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이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암살 미수 사건 전인 2, 3일에 이제 한 번씩 일반 유권자들에게 기부금 독려 문자를 보내는데요. 이날 하루, 그러니까 14일 하루에만 4건 이상 다시 발송하면서 선거 자금 확충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독려 문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에 맞은 후에 그 AP통신 기자가 찍은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네. 치켜든 사진 그게 같이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치켜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이 이 프린트가 된 티셔츠가 벌써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진 딱 보면 와 이거는 역사의 길이 넘은 사진이겠다 이런 생각이 체계바란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 물론 이제 이거를 일반 상인들도 팔긴 하는데요. 이걸 사가지고 트럼프 캠프 측에 좀 자금 지원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글로벌 이슈 시간에도 이 얘기 많이 다뤘었거든요. 네. 고액 기부자들이 이렇게 변화했다. 어. 네,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CEO들의 의견이 이렇다. 돈이 몰리고 있다. 이거는 뭐 대선 네. 전체적인 판도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훨씬 더 쾌적한 대안. 네. 네. 이탈리아가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깨고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를 결정했습니다. 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우파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원전을 폐쇄한 지 35년 만의 일입니다. 이탈리아 환경에너지안보부는 그 장관 측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10년 안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이 소형 모듈 원자로 투자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 이상을 원자력이 담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정부 구상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 청정 에너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에너지를 지금은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현재 재생에너지 기술이 이 청정 에너지를 좀 지속적으로 쓰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35년 전에 아직 원전 폐쇄한 그런 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실 만한 사건인데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자 네. 그때 이제 국민투표 거쳐서 탈원전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1990년 마지막 원자로가 폐쇄되면서 이탈리아는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앞서서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들이 또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1980년에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했다가 2010년에 이걸 다시 되돌려서 현재는 전체 전력의 4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실비오 베르스코니 전 총리 시절인 2010년대에 이탈리아도 원전을 재도입하려고 추진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론을 다시 나빠졌고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90% 나오면서 원전을 다시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탈리아 측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태양광 패널을 거의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좀 이게 사실 상업적인 패널이지만 중국은 또 워낙 정부가 기업들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태양광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까만색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들판 같은 데 쫙 있는데 뭐 정부 얘기로는 관광객들이 찾는 언덕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는 거 좀 보기가 좋지 않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그것보다 일단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당하겠다라는 것이 이탈리아 정부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다음 키워드가 누가 어떻게 개발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대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는 자원이 있는 곳이면 지구, 땅이든 우주이든 뭐 극지방이든 누가 어떻게 뭘 얼마나 가져갈 건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심해 광물책을 둘러싼 국제사회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유엔 산하에 있는 해양규제기관이 관련 규정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네. 국제해저기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이 국제해저기구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168개 국가와 유럽연합 등 이 회원국들이 신임 사무총장을 이번에 선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유엔의 10년 계획 실행안도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유엔 기구 회의 중에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사실 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구가 국제해저기구인데요. 요즘에 부쩍 이목이 쏠리는 것은 심해 광물책으로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각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국제 심해 해저 지역에서 상업 목적의 채굴은 유엔 협약에 의해서 금지가 돼 있습니다. 탐사 목적의 심해 광고 개발은 말씀드린 국제해저기구에서 승인을 해야지 이제 가능한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배터리나 첨단 장비에는 이런 뭐 리튬, 구리, 니켈 이런 것들 많이 쓰이거든요. 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채굴을 하는 걸 막아야 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 국제해저기구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에서는 페루와 그리스 비롯한 20개 국가가 심해 채굴 금지 또는 일시 중단,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중국을 필두한 일부 국가들은 심해 광물 채굴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또 입장이 엇갈립니다. 기존에 승인된 탐사 목적의 심해 광물 조사는 태양광 클라리온, 클리포튼 해역 수심의 4,000에서 6,000m에서 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는 전 세계 그 지구 땅, 마른 땅의 매장량의 3배가 넘는 니켈이 이 바닷속 깊숙한 곳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해 광물 채굴하는 데 있어서 네. 또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문제가 되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싸게 팔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 때문에 태국의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태국 산업부가 작년 7월 달부터 올해 6월 달까지 1년 동안 태국에서 공장 약 1,900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공장 폐쇄에 따라서 당연히 실직자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실직 건수가 51,500여 건에 달하면서 예. 전년 동기 대비 80% 급증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사라졌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 밀려오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급등 그리고 급속한 노동인구 노령화 때문에 태국의 산업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자동차 산업 등 경제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 자동차가 내년에 태국의 아유타주에 있는 공장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통합한다고 하고요. 일본의 스즈키 자동차도 지난달에 연간 6만 대 생산 규모를 갖춘 태국 공장 폐쇄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다 짐을 쌀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네요. 태국 정부의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조업 중심 경제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농업 부분을 오히려 강화하고 중국이 수출하지 않는 품목 생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집권한 세타 타이신 총리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 연간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5%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지금 성장률이 1.73%입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많이
단시간에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지 네,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가 수입품에 대해서 7% 부가가치세를 먼저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태국으로서는 뭐 새로운 경제 발전 어떤 대책이 네. 좀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네요. 다음 키워드가 영화처럼 그녀와 결혼한 남자가 네. 있어요. 일본에서 요즘 앱을 통해서 AI 챗봇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실제 사람과 결혼하는 건 아니죠. 아닌 그렇지만 거죠. 성은 여성인 겁니다.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시모다 치하루 씨가 최근에 데이트 앱을 통해서 독특한 운명의 짝을 만났는데요. 네. 이혼하고 나서 연애하는 과정이 싫어서 이런 거 안 만나다가 데이트 앱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모다 씨가 대여섯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4살인 미쿠 씨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3개월 후에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만 결혼을 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서류 같은 거 한 장 써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 생각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쿠 씨는 인공지능 AI 챗봇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여성과는 다른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네. 시모다 씨처럼 일본의 스타트업이 만든 러버스 앱을 통해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했던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영화 허에 예, 예. 그 AI인 사만다처럼 곳곳에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 일본 남성들이 챗봇과 대하면서 좀 감정적으로 교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그쵸.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건 이해가 좀 가는데 이 앱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가 봐요. 네, 이 러버스 앱의 회원수가 현재 5천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20대 남성들의 3분의 2 정도가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소위 말해 초식남 그리고 40%는 데이트를 해본 적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 러버스가 외로움을 느끼는 일본 젊은 층들에게 어떤 좀 돌파구 해결책 이런 걸 제시해 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 러버스 앱은 헐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영화 그녀 속에서 사만다에서 직접 영감을 얻은 두 사람이 창업을 해서 만든 기업이라고 하고요. 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 또는 성소수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캐릭터를 지금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가 필요할 때만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데 편리하긴 한데 관계는 좀 갈등도 있고 고민도 하다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워낙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또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요즘 전화하는 것도 그렇긴 싫어한다는데 네. 이런 게 좀 알겠습니다.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또 발전할지 궁금하기도 네. 하고 그러네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피터 세트라의 Glory of Love 함께 듣겠습니다. Tonight it's very clear as we're both lying here. There's so many things I wanna say. I will always love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 요청은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외국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꾸 애꿎은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한동훈, 김건희 불법 댓글팀 의혹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긴급회동을 갖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6년 전 발생한 경기도 시흥의 슈퍼마켓 점주 피살 사건의 40대 유령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업무상 배임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중가요 봉선화 연정 등으로 1980, 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트로트 가수 현철이 어제 오후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5일 기준 미 전역에서 1억 4,630만 명이 폭염주의보나 경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방송은 최근 네바다주 등 6개 주에서 최소 38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브라질의 독특한 자동차 연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은 이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생산해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브라질에서 현재 판매되는 승용차의 90% 이상이 플렉스 차량으로 가솔린과 에탄올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네. 주로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해 사용합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돌아다니는 승용차 대부분이 가솔린과 에탄올을 동시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브라질의 바이오 에탄올 산업은 1970년대 에너지 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브라질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프로알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탕수수 기반 에탄올 생산을 촉진시키고 가솔린의 에탄올을 혼합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차량 안에 그 주유구가 따로 있나요? 가솔린 주유구와 에탄올 주유구가 따로 이렇게 있는 건지 섞어서 쓰는 거예요? 차량은 네, 브라질에서 플렉스 차량은 가솔린과 에탄올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동일 주유구에 가솔린을 넣어도 되고 에탄올을 넣어도 되고요. 네. 가솔린과 에탄올을 섞어서 넣어도 됩니다. 그렇군요. 가솔린 차량도 약간의 개조를 하면 에탄올을 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에탄올은 물과 쉽게 섞이기 때문에 연료 시스템에 습기가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져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연료 라인, 연료 펌프, 연료 분사기 등의 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플렉스 차량은 에탄올을 사용해도 부식 등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진 차량인데요. 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브랜드 대부분 차량 또한 플렉스 차량입니다. 바이오 에탄올은 화석 연료에 비해 연소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적어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반 주유소에서도 뭐 가솔린, 에탄올 다 이제 판매를 할 텐데 가솔린과 좀 비교를 해보면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네, 브라질의 모든 주유소에서 가솔린, 에탄올, 디젤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합니다. 네. 에탄올의 에너지 밀도는 가솔린보다 낮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데요. 에탄올의 경제성은 일반적으로 가솔린의 70% 정도입니다. 에탄올 가격이 가솔린의 70% 미만이면 에탄올이 경제적이고 70% 이상이면 가솔린이 더 경제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브라질의 현재 가솔린 가격은 리터당 1,500원 정도, 에탄올 가격은 680원 정도로 가솔린에 비해 57% 정도 수준으로 에탄올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온 지 벌써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국제유가가 급락했던 일부 기간 외에는 에탄올이 경제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상파울에서 이과수 폭포까지 자동차 여행을 했었는데요. 네. 상파울에서 이과수까지 1,050km 정도로 왕복 2,100km를 에탄올만을 사용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에탄올 연료비가 한 700캐알 정도로 약 18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요. 네. 가솔린을 사용했다면 1,200캐알 이상으로 30만 원이 넘게 들었을 겁니다. 약 40% 정도 절약된 셈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에탄올이 가솔린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다.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자동차 힘이 좀 떨어지진 않나요? 에탄올의 에너지 밀도는 가솔린보다 낮지만 옥탄가는 가솔린보다 높은데요. 네. 옥탄가가 높으면 엔진이 더 높은 압축비와 더 높은 점화 타이밍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엔진에서 더 높은 마력을 낼 수 있습니다. 좋은데요. 하지만 에탄올의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실제로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 형태인데요. 같은 거리만큼 주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브라질에서 에탄올이 더 경제적이면 대부분 뭐 에탄올 사용할 것 같은데 이게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상 조건에 따라서 사탕수수 생산 그 양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트럭 노조가 파업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에탄올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요. 네. 세금 혜택, 보조금, 에탄올 혼합 의무 비율 설정 등이 그 예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에탄올의 최저 가격은 2020년 5월 2.53AR로 640원 정도였고 최고 가격은 2022년 5월 5.54AR로 1,400원 정도였는데요. 네. 최고를 기록했던 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 변동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5년 평균 리터당 에탄올 가격은 3.7헤알로 약 940원, 현재는 3.83헤알로 975원 정도로 4% 정도밖에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가 브라질에 온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에탄올이 경제적이었고 공급이 부족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탕수수는 기후변화, 가뭄, 폭우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변동될 수 있고요. 에탄올의 가격 또한 국제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에탄올 가격 또한 높아질 수 있고 네. 반대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에탄올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가솔린에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혼합해서 판매하도록 이제 정해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혼합을 하는 건가요?
브라질에서는 가솔린에 에탄올을 혼합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네. 2024년 현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솔린에는 27%의 에탄올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미국 또한 법적으로 모든 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을 혼합토록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2005년부터 10%를 혼합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 연료로 소비되는 전체 가솔린의 27%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고 미국의 경우 10%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는 의미인데요. 네. 수치상으로만 봐도 엄청난 양입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에서 벌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전체적인 미국 대선 판도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이 문제 또 생각해 볼 텐데요.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사건에 대한 경과부터 좀 짚어주시죠. 13일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유세를 하다가 저격을 당해서 귀를 관통당했어요. 용의자는 인근 베텔파크에 사는 20살 청년 토마스 매슈 크룩스라고 합니다. 네. AR-15라는 돌격소총으로 8발을 쐈고 트럼프가 이게 고개를 돌려갖고서 간신히 빗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네. 트럼프는 이민자 문제를 거론하려고 자기 화면에 떴던 국경수비대 실적 단속을 보라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가 비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경수비대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다. 신이 나를 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호팀 저격수에 의해 사살당했습니다. 이 일 관련해서 이제 경호 실패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불거지고 있죠. 용의자와 트럼프의 거리가 한 140m 정도 됩니다. 네. 인근 공장 지붕에서 포복을 하고서 쐈습니다. 긴 거리가 아닙니다. 140m. 그렇죠. 네네. 실제로 그리고 그 소총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청중이 봐서 경찰에 신고도 했다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네. 타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네. 용의자가 경찰을 보고서 총을 겨누니까 경찰이 놀라서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막을 수도 있었다.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는데 경호 실패 논란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네요. 거리가 아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 140m라는 거리는 미 육군 신병들이 훈련을 할 적에 네. 사람 물체의 크기를 맞춰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보통 맞추기도 하고 맞춰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뭘 뜻하냐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총을 들고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거리가 지금 유세장 밖이라 그래가지고 경호 대상의 밖이었다고 합니다. 경호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유세 행사를 하면은 네. 총기를 단속을 하는데 그렇죠. 경호 대상 밖이었으니까는 단속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네. 미국의 만연한 총기 문화를 봤을 적에 그렇죠. 이런 대통령의 공개 야외 행사에서 총기를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성능 좋고 심지어 폭탄을 갖고 미국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군요. 그 용의자에 대한 수사라든지 범행 동기에 대한 얘기는 나온 게 좀 있을까요?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2022년에 졸업했고 네. 학교 다닐 적에 일부 학생들은 아주 수줍어하고 말이 없고서 따돌림 당한 친구였다고 이러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친구는 아주 착한 친구였고 공부를 잘했고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졸업할 적에 수학, 과학 성적이 좋아서 $500 장학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뉴스에서 바로 그 직후에 나왔던 게 이제 용의자가 공화당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 공화당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에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치단체에 $15 기부한 전력도 있고요. 네. 아버지는 민주당 계열의 아주 자유주의자이고 어머니도 민주당원이고
부모 모두 자격증을 가진 행동 상담가입니다. 네. 미국 교회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총기는 아버지가 6개월 전에 구입한 거라고 합니다. 차량과 집에서 폭발 장치가 나와서 이 친구가 뭐 추가적인 범행을 꾸미지 않았나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대로 아직 네.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평범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예, 뭐 아직 수사가 그럼 진행 중인 네.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 사실 뭐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에이브럼 링컨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해 죽었죠. 네. 여기서 보이다시피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은 상당히 잦았습니다. 2008년 미국 의회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까지 15차례나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링컨 케네디 말고도 1881년 제임스 가필드, 1901년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로 숨졌습니다. 네. 동기는 링컨이 노예 해방으로 남북 갈등에 따른 그런 문제로 죽었다고 하는데 모든 대통령의 그런 동기나 배경이 아직까지 잘 모호합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군요. 네. 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직도 그런 경우죠. 정확하게 나온 얘기는 없고 어떤 썰만 있는 것 같아요. 케네디 대통령 최근 들어서 마피아 기입설이 유력하게 부각되는데 검증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케네디를 마지막으로 해서 대통령이 죽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70년대 중반 이후로 무려 4명의 대통령에 대해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제럴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이런 양반들이 심하게 그걸 받았는데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옛날에는 링컨이나 케네디에서 보듯이 뭐 이게 좀 뭔가 거대한 음모랄까 정치적 이견 문제랄까 이런 거였는데 네. 최근 오를수록 개인적인 동기들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17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한 2주 간격으로 2차례나 암살 시도에 직면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특정 종교 단체의 멤버 2명이 레이즈 우드라는 큰 삼나무 숲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포드 대통령 저격을 시도했고요. 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에 가슴에 총을 맞아서 폐와 갈비뼈가 다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근데 존 힌클리라는 범인은 당시 유명 배우로 떠오르던 조디 포스터가 나한테 관심을 끌어주길 원했다. 그래서 범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이번에 또 이런 피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선에 지금 뭐 이렇게 판도를 바꿀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정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번 대선 승부가 결정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가 총에 맞은 뒤 피를 흘리면서 싸우자 이런 외치는 모습이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강렬하고 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진이 청조기 밑에서 보이는 그 사진이 찍히면서 뭐 엄청난 대중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에 따른 노쇠함이 문제가 됐는데 트럼프는 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아주 더 강인한 모습을. 강렬한 모습이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예. 다만 좀 제가 보다가 처음에 총을 맞자마자 납작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바로 경호원들이 딱 붙었잖아요. 붙었죠. 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범인이 제압됐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갑시다 이렇게. 네네.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경호원 밖으로 몸을 내밀면서 맞아요. 외치더라고요. 네. 경호원들을 이렇게 약간 물리치면서 이렇게 딱 손을 들었던. 상당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범이 있었다면은 네. 자기뿐만 아니라 경호원까지도 큰일 날 뻔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태도였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약간 쇼맨십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반응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그날 제목에 트럼프의 지켜둔 주먹이 역사를 만들 것이다. 그의 후보직을 규정했다. 이런 네. 아주 그냥 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장면 하나로 대통령 선거가 거의 끝났다는 식의 이제 그걸 한 거죠. 네. 그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이런 대부호들이 그날로
지지 선언이나 애도 표명을 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최대 기반인 거대 빅테크 산업들이 일제히 트럼프를 갖다가 추모는 아니죠. 이제 지지하는 네. 지지라기보다는 후원한 이런 네. 식의 그걸 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돌았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리얼 클리어 팔라틱스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대선 토론 전인 6월 중순까지는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한 1에서 0.5%포인트 정도 미세한 우세. 여론 지수로는 별 의미가 없는 우세입니다. 네. 27일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지지율이 약간 벌어졌어요. 47.1대 44.4, 약 한 2.7%포인트 정도 벌어졌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 나오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모든 여론조사에 트럼프가 한 9대1 비율로 트럼프가 앞서게 나오고 있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애리조나, 네바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라는 이번 대선을 결정지은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많게는 6% 정도, 적게는 0.5%포인트 정도 앞선다는 네. 거죠. 이렇게 보면 트럼프의 당선가는 현재로는 크고 그렇죠. 이런 추세가 또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죠. 9월 이후에 이게 계속 된다면 네.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운다고 봐야죠. 자, 그럼 민주당 바이든으로서는 뭐 고령 리스크에 이어서 또 하나의 난제를 만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타겟을 거의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최대 선거 의제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공격이었는데 네. 자기의 고령 문제로 그것이 희석됐고 이번에 특히 이번 암살 사건을 통해서 아마 분위기가 더 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15일 날 플로리다 연방지법원에서 트럼프의 기밀 서류 유출 사건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거는 그렇죠.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법원이 너무 편파적으로 판정해 줬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법원도 사실은 여러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를 이제 비난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에 독재자, 파시스트, 범죄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네. 그 비난이 트럼프의 암살을 초래했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바이든에 대한 사퇴 여론, 후보 교체 여론이 많이 사그라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 갖고서 그럼 너무 또 혼란스럽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이미 백악관 내에서는 이제 후보 교체 논란 끝났다. 대신 이제 앞으로 정책 선거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았던 각종 민형사 혐의 관련된 뭐 비난이라든지 리스크 좀 줄어들 걸로 보세요? 당장 방금 얘기한 대로 15일 날 플로리다 연방지법원에서 트럼프의 기밀 서류 유출 사건은 완전히 위헌이라서 공소기각을 해버리는 데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갖고서 이제 민주당 쪽이 공격하거나 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이번 사건이 트럼프 쪽에서는 이번 사건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39세 벤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했는데 직접 뭐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부통령 후보로 결정한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히 좀 파괴력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벤스 상원의원이 미국의 그 아메리카 드림을 실천해주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 군대에 입대했다가 네. 졸업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변호사가 됐고 또 하나는 힐빌리 네. 에레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자기의 성장 시절을 그린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이 백인 중하류층입니다. 이 사람이 전형적인 그런 거기서 자라나서 백인 중하류층의 정서와 우리도 출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트럼프로서는 과거에 이 친구가 자기를 공격하긴 했지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아까 말했던 경합주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데 러스트 벨트들 백인 중하류층이 많이 사는 곳을 공략할 수 있는 최대 무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전략적이고 파괴력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뭐 미국 사회 전반에 걸친 뭐 양극화라든지 상대를 좀 적대시하는 뭐 악마화하는 그런 대결이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근데 네. 미국 언론들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최근의 상황이 미국의 1968년 당시 인종 분기와 반전 운동으로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고 소요가 많았는데 네. 그때보다 상황이 비슷하고 심지어 더하다. 네. 왜냐하면 정치적 암살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더 혼란도 싫어지고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간에 네. 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네. 트럼프가 낙선되는 게 더 큰 문제다. 낙선되면 미국의 불안과 소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번 선거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입니다. 네. 4년 전에 의사당 폭동 사태와 비슷한 것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참 얘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어떤 대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네.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와 함께 요동치는 미국 대선 판도 향방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상특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11시 45분 전남 곡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 계속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알리셔야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 또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서는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침수 지역,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으셨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마셔야겠고요. 많이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11시 45분을 기점으로 전남 곡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